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춘모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세테크 재테크 시즌2 시작합니다. 벌써 새해가 지난 지가 한 달이 벌써 지났네요. 세월 참 빠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지금 2018년 대한민국의 서울의 부동산의 현주소는 어디쯤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작게 이렇게 소단락으로 한번 제가 나눠보는데요. 1중주보다는 2등주, 주식 얘기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경마와 부동산, 그 경마 얘기 같지는 않네요. 뉴타운 지겹게 듣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약 서울의 683군데 중에서 365군데가 해지되거나 매몰됐죠. 그런 얘기를 할지. 저번 시간에 제가 서울을 5개로 분류해서 동남, 동서, 동북, 서북, 서남 이렇게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는 조금 틀린 개념으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적인 세테크 쪽에서 정부의 레드카드를 잠깐만 이렇게 분석하고 가면, 정부에서 맨날 레드카드를, 옐로우 카드, 레드카드를 내놓을 때 최근에 작년 12월 13일인가요? 우리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묶어서 앞으로 4월 1일 이후에 그 다음에 3월 31일 이전에 이렇게 나눠가지고 5년짜리하고 단기하고 그 다음에 장기 8년짜리하고 해가지고 여러 혜택을 가지고 정대책에 카드를 썼는데, 여기에 채찍과 당근을 줬다 그랬지 않습니까? 채찍이 당연히 레드카드겠죠. 그래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안 하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 테니까, 쉬운 말로 말해서 좋은 말로 할 때 주택임대사업자로 묶으시든가 장기 공공임대주택사업으로 등록을 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혜택을 좀 많이 줬죠. 그런데 이제 4월 1일 이후에 등록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안 한다든지, 이제 배제하는 것을 없애겠다는지, 여러 가지 이제 그 혜택과 채찍과 당근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대 소득 부분이라 할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걸 보면 세법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주택의 규모, 이제 면적이죠, 면적. 그 다음에 주택력입니다. 주택의 이제 가액, 금액. 그 다음에 이제 요 면적, 가액, 그 다음에 조건들이 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혜택. 어떠한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의 규모, 가액,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죠. 정부에서 이제 국가에서 조건을 내세워 놓으시면 요렇게 혜택을 주겠습니다 해가지고, 특히 이제 우리가 중과세 대상 지역의 물건을 팔 때, 그 지역의 물건을 팔 때 합산을 배제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혜택들이 있는데, 이 얘기는 제가 이제 시즌 1에서도 좀 했었고 시즌 2에서도 좀 했었죠. 그래서 이 얘기만 하더라도 제가 한 2시간짜리가 되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곧 이제 3월 31일이 돌아오기 때문에 이왕의 주택임대사업자로 해서 다주택자에서 빠져나가고 싶거나,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이제 분리과세를 하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이왕이면 다주택자인데 내가 이 다주택자 길을 피할 수는 없겠군 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2가지 원칙에서 3월 31일 이전에 등록하시면 좋고, 또 어떤 이유에 의해서 내년에 하시더라도 이제는 8년짜리 준공공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 전환 또 이렇게 해야지 혜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7, 8가지 보따리 중에서 앞으로는
8년, 그 다음에 의무기간은 8년이지만 10년 이상을 장기적으로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은 여러 가지, 일단은 임대로 인한 임대소득, 그 다음에 취득할 때부터, 물론 신축에 관한 새 것을 취득할 때부터의, 그 다음에 취득세 감면에서부터, 재산세 감면에서부터, 그 다음에 종부세 합산 배제에서부터, 그 다음에 양도할 때, 장기부의 특별 공제를 할 때, 이런 한 6, 7가지의 보따리를 준다. 그러면 첫째는, 정부의 네드카드 중에서 이렇게 안 하면, 또 이제 작년 12월 달에 13일 날, 이거, 주택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에 보면은 이제 뭘 하나 추가했냐면 의료보험 관계를 추가했잖아요. 그래서 의료보험도 의료보험이 많이 나오니까 주택임대사업자를 하기 싫다. 또 내 세원이 노출되니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싫다. 그래서 약 13%밖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다주택자들이 신고를 해야 될 사람 중에 13%밖에 등록을 안 했더라. 이걸 좀 더 끌어올려보자. 이런 얘기였는데 네드카드 중에서 그렇게 안 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줄 거야. 이거보다는 혜택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이 현 정부 들어와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나오는 것 중에서 이제 보이스 인상론이 있지 않습니까? 보이스 인상론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이 정책을 쓰다가 안 되면 또 이 정책도 해보고 또 이 정책도 안 쓰면 저것도 해보고 중인데 가장 이 보이스 인상 부분보다 요건 조세 저항이 좀 적은 편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아직은. 그런데 이 3번이 문제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재건축 쪽에서 재개발이나 다른 건 그렇지 않은데 재건축 중에서 이익이 생겼을 때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이득 이제 환수제죠. 환수하겠다. 초과된 이익을. 근데 이게 또 이혼의 소지가 있어서 지금 4년째 질질질질 그 헌법 소원을 끌고 있는데 올 상반기 전에 S노를 이제 분명히 할 것 같아요. 이제 대법원에서 헌재에서 이건 정부의 방침이 맞다. 가세할 수 있다. 이건 가세 근거가 없다. 과거에 보면 이런 것이 이게 정부의 쪽에 손을 안 들어준 케이스가 꽤 있었죠. 그게 94년도로 내가 기억하는데 초과 이득, 토지에 대한 초과 이득에 대한 것을 환수한 즉 초토세라고 그랬잖아요. 초토세. 이게 50%를 환수한다 그런데 이것은 이혼 판결이 났죠. 이혼 판결이 나서 아직도 실현되지도 않는 앞으로 오를 것지도 않은데 벌써 이익을 미리미리 환수해 간다는 개념은 문제가 있다. 또 두 번째는 그때 그 판결의 여지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는 양도세도 받아가면서 이중적인 이중과세 논란이 있다 그래가지고 헌재에서 문제를 삼은 적이 있었고 그 뒤로 노무현 정부에서 또 부부간의 모든 재산을 토지 집을 합산해가지고 종부세를 할 때 합산했잖아요. 세대별로 합산한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요새는 개별 합산인데 그때도 한번 종부세도 또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거꾸로 이렇게 있잖아요. 반납해 준 적이 있어요. 그 당시. 40만 명 가까이를 반납해 줬나요? 그때 종부세. 근데 이제 이번에는 재건축에 관한 거죠. 재건축으로 인한 것을 부담금에 대한 거죠. 이것도 비슷해요. 이 초토세하고 좀 비슷해요. 미실현 이익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올 상반기 안에까지 헌법재판소 헌재에서 누구의 편을 들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계속 이대로 마냥 갈 수 없잖아요. 정부에서 국가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딱 누구 편을 들어주면 이제 이건 좀 이렇게 뭐랄까 정립이 된다 그럴까요? 지금은 이게 아주 그냥 혼돈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드카드 중에서 이 네드카드가 참 좀 문제가 될 것 같다.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요새 보면은 작년에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 계획안을 전부 다 접수하는 자에 한해서는 첫째 대상의 단지를 재건축 단지에서 빼주겠노라 했는데 정부에서는 받은 것을 수천 페이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고 나서 반려할 것은 반려하라. 반려한다는 건 뭐예요? 재건축 부담금을 작년에 접수한 12월 31일까지 접수한 현장도 부담금을 과세하겠다, 매기겠다, 환수하겠다는 뜻이죠. 환수하겠다.
그랬더니 그중에서 제일 반기를 드는 것이 역시 구청에서는 그냥 우리는 그냥 다 업세트 하겠다. 뭐 재밌는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제일 많이 문제가 된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레드카드가 뭐 이것뿐만 있습니까? 근데 특히 4번에 뭐 특히 우리 이제 조정 대상 구역, 또 그다음에 투기 지역, 그다음에 투기 가열 지구 뭐 이런 것을 묶어서 중과세 하는 거, 당연히 다주택자에 대한 분들의 중과세. 이 문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다음에 더 하나 한다면 자금 출처에 대한 거. 우리가 지금 3억 이상짜리를 조정 대상 구역 내에서는 할 때 자금 출처에 관한 거. 자금 출처와 그다음에 입주 계획서 써야 되잖아요. 요저 하나 더 한다면 금융 중에 신DTI 1월 31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신DTI. 이 신DTI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흔히 매매 같은 것은 매매는 우리가 제가 정확히는 2015년부터 이제 막 경기가 폭발했으니까 15, 16, 17년도까지 약 3년, 2014년 정확히 5월달 이후부터 이제 막 부동산이 2로만 향해 갔었는데 이게 가소여자가 아무래도 있었죠. 당장 집이 필요 없는 분들도 또 자녀용으로 미리 AB용 주택을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사들인다든지 시세 차익을 위해서 분양권만 뭐 2016년, 17년에 뭐 100조 이상이 매매가 됐잖아요. 이렇다면 가수요가 많았다는 뜻인데 이게 가수요는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걸로 이게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 뭐 아까 뭘까 분양권 전매 금지랄지 청약에 관련 시스템을 바꾼다든지 세 번째는 우리 재건축에서 조합원 지위 승계를 양도 양수 관계를 까다롭게 한다든지 이렇게는 좀 이렇게 옥석을 가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임대시장, 그러니까 매매시장은 가수요가 있을 수 있으나 임대시장은 가수요가 있을 수 없잖아요. 순수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년에 입주하기 위해서 미리 전세 얻어놓은 사람도 없고 또 집을 한 채 전세 얻어갔으면 그렇지 두 채, 세 채 전세 얻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정확한 것은 임대시장은 가수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수요가 없다는 것은 무슨 정책을 풀어준다고 해서 갑자기 전세를 얻을 사람들이 막 거리로 뛰쳐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임대시장이 상당히 지금 다른 시대, 다른 정권 시대이고 또 다른 양상으로 변지는 것 같아요. 공급도 너무 많이 돼 있고 그래서 수도권에 이 잔금 치르기 전쟁하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 구하기 전쟁, 수없이 전쟁이네요. 그 다음에 이 서울에서는 중과세 된 양도를 하고 싶은데 너무너무 세금이 많아요. 그래서 중과세에 대한 세금에 관한 전쟁. 이래서 지금 전쟁 시대네요. 전쟁. 제가 어떻게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레드카드니까 이 레드카드를 받고 시장에서 퇴출을 안 당하고 현명하게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추모의 재테크, 재테크를 이렇게 꾸준히 좀 들으십시오. 그러면 도움은 될 겁니다. 뭐 많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일단은 정부의 레드카드 중에는 여러 카드가 있죠. 뭐 행정적인 카드, 세법적인 카드, 공법적인 카드가 뭐 한두 장이겠습니까? 또 제일 무서운 건 뒤에 숨겨놓은 히든 카드. 토지 공개념에서부터 톨스토이도 나오고 저기 뭡니까 헨리 조지 얘기도 나오고 또 이번에 우리 헌법 개정 헌법 뭐 이렇게 할 때 초안에 보니까 뭐 그런 공개념, 촛불에 대한 혁명 이런 것도 뭐 넣자 이런 것도 그래서 자꾸 히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뭐 히든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요즘 보면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강남 집값 못 잡는다. 저는 여기에 100% 동의한 사람인데요. 어떻게 하자는 거냐면 이렇게 계속 옥죄고 뭐하고 그래가지고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조이지 말고 잡지 말고 풀어주자. 규제는요. 잡으면 잡을수록 제가 그랬잖아요. 항상 하는 규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콩나물 가격, 우유 가격 하나, 라면 가격 하나 통제하기가 힘든 시장인데 이것을 자꾸 통제하고 쪼이고 이게 막 잡으려고 그러지 말고 막 어떤 적폐청산으로 잡으려고 하지 말고 결론은 풀어라. 공급 앞에는
공급 앞에는 장사 없다. 일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한 4만 6천 세대의 강남권에 강남 4구, 3구 이런 곳에 재건축이 기다리고 있으면 거기에서 한 15,000세대에서 2만 세대가 또 더 부풀어져서 더 짓는 거니까 일반 분양 물량이 나오잖아요. 그럼 한 7만 세대에서 8만 세대가 풀어버렸을 때 물량 공급을 풀어버리면 강남의 집값도 지가 어디 무슨 장사인가요? 그래서 이럴 것이다. 가까이 제가 기억나는 건 그래요. 옛날에 분당을 먼지 분자를 썼어요. 분당. 먼지가 많았잖아요. 그 당시 지금이야 그러지만 그 당시 9만 7천 세를 때려질 때 그냥 먼지가 많고 그런데 그래서 분당 그러다가 그 다음에 천당 밑에 분당 그러다가 분당 집값이요. 대형 평수가 20억이 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판교 물량이라 할지 여러 가지 주변의 용인이라 할지 주변 도시의 물량 공급을 막 새 것을 갖다가 그냥 폭탄 퍼부듯이 퍼부셔버리니까요. 지금은 13억대로 뚝 주장 같잖아요. 7억에서 8억, 5억 내려버렸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그런 예를 들어서 물량 공급을 늘리자. 또 저는 시즌 1에서 얘기했지만 제 견해는 그런 것도 좋지만 우리 홍콩식으로 하늘을 높이 우리 유도 전략정비구역 우리 지금 성수동 같은 데 보면 전부 다 한강변 50층짜리 MX대 아파트랄지 이런 주상복합들 또 아파트 이런 것들은 그냥 일단 50층 이하로 허가를 많이 내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콩처럼 위로 짓는 것은 마음대로 지어라. 200층을 짓든 바벨탑을 짓든 100층, 200층 한계 있을 때까지 짓든가 말든가. 이건 제가 약간의 조크입니다. 이렇게 물량을 우리 용적률로 그냥 지금 우리 용적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뉴타운 지역에서는 깨끗해야 260% 재정비 촉진 지역 같은 데는 좀 더 주고 전략정비 구역만 더 주고 그다음에 군영발전 촉진 지역은 우리가 청량리 사구역 같은 데는 1000% 주잖아요. 물론 이제 상업지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주거지도 그리고 이제 다른 것은 다른 나라에서 하는 건 어떻게 시스템이냐면 그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초과 이득을 환수하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나 공적 임대주택으로 환수 우리도 지금도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 물건으로 환수를 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럼 우리도 공적 임대주택 공급량도 늘어나고 이런 시즌을 해서 저는 좋기 때문에 저런 방송하는 분이 저렇게 또 무슨 말을 하나 이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지 않으니까 조심스럽게 어떤 세미나들에 가보면 우리 각 대학에서 하는 그 세미나들이 있습니다. 건축법을 전공했다든지 주택문화법을 전공했다든지 여러 가지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일리가 있더라. 제가 홍콩이나 다른 싱가포르에 가서 봤을 때 위로 짓는 것은 그렇게 큰 제한이 없더라. 또 의외로 주차장법이 까다롭지 않더라. 또 제가 한번 말했듯이 우리가 1정, 2정, 3정까지도 있죠. 우리 지금 도로 사선은 없어졌지만 일조권 사선이 있어서 계속 지금 이행강정이 나오는 시즌이죠. 지금 이렇게 해서 모양도 안 좋고 화재로부터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 고쳐야 될 점이 좀 많지 않느냐. 저는 건축법, 주택법을 대내적으로 좀 이렇게 손질을 해서 공급 위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그냥 다른 걸로 세법으로 때려잡으려고 그러고 행정적인 그냥 거래 질서에 대한 것만 잡으려고 그러고 내 속된 표현은 정부를 욕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완장차고 그냥 공인중개사나 중개사분들이 뭔 죄가 있다고 그런 데나 그냥 가서 그냥 단속이나 하려고 그러고 난 이것은 너무나 전통적이고 과거에 해왔던 시스템이다. 이제는 혁신의 시대다. 그래서 완전히 역설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좀 이렇게 역발상적인 개념을 가져서 이걸 좀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부동산은 심리이기 때문에 어떤 심리를 줘야 되냐면요. 당신이 지금 이 강남의 재건축을 사지 않아도 이 가격에 사지 않아도 가격은 그렇게 올리지 않은 가격으로 얼마든지 앞으로 새 아파트를 살 기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7만 세대 이상을 공급하고 또 다른 강남의 대체 조치를 또 만들 테니까 지금 너무 안 달려서 집을 사지 마십시오 하는 공급에 대한 정부의 어떤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의 로드맵은 자고 일어나면 책상에서
앞으로 뭐 자금 3억 이상은 자금 조달 계획서 나서 앞으로 투기 과열 지구를 좀 더 늘려야 되겠어. 조정 대상 지역을 한 50km 더 늘릴까? 이게 쉬운 것만 하는 거예요. 쉬운 것만. 시행령만 바꿔서 되는 것만 하고 대통령령만 바꾸는 것만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판을 짜기가 힘들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급의 로드맵을 정확히 정부는 제시하면 아무래도 엊그저께 31일 날 과천의 모 재건축 아파트를 보고 제가 생각하는 점이 있습니다. 7만이나 있는 도시에 당해 지역을 우선으로 받았고 물론 미분양됐습니다. 미분양 몇 세대 안 됐죠. 사실은 뭐 다 분양됐다고 보고 큰 평수는 다 이미 몇 대 몇이 나왔으니까. 근데 그럼 어떻게든 전에 이론적으로는 미분양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집값이 33평짜리가 9억을 넘어서 10억짜리일 때 아무리 그 아파트가 좋고 갖고 싶고 앞으로 오른다 한들 여러 가지 규제 속에서는 이제는 올 때까지만 왔구나. 이거 여기까지는 된 거예요. 정부의 규제가. 그렇다면 여기서 한 방 더 주는 거예요. 앞으로 공급도 풍부하게 늘려드릴 테니까요.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이런 정책을 한번 썼으면 좋겠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내 생각에 제가 올해로서 31년째입니다. 이 현장을 부동산 현장을 지켜본 지가 저도 정부에 대해서 레드카드를 하나 꺼냈다. 옐로카드를 하나 꺼냈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벌써 제가 생방송을 진행한 지가 이런 방송을 진행한 지가 10년 가까이 되고 제가 음아파트를 5,800만 원일 때 부동산을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제가 3학년 때 부동산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느 현장과 어느 땅값의 출렁거림과 그 당시 그 노태우 정권에서부터 계속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한국의 부동산과 부자 되게 집으로 땅으로 부자 되게 만드는 분들은요. 정책 위반자와 정부에 정치하시는 분들이 도와준 것이죠. 저는 이번에 강남의 집값도요. 이게 지금 정책에서 도와줬으니까 이렇게 올랐다고 생각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도움 없이는 땅값 집값 안 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의 레드카드를 신중하게 쓰십시오. 그리고 너무 뒤에 히든을 감춰놓고 하지 마시고 더 노드맵을 플래닝하게 짜라 그랬잖아요. 세법도 길게 좀 짜고 그 다음에 예고 방송 좀 하십시오. 뭐든지 세상에 예고를 하고 나서 해야 되는데 그때 즉흥적으로 여기 터지니까 여기 맞고 저기 터지고 저기 맞고 다음에 뚝이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 정부가 통 크게 이렇게 규제만 할 게 아니라 풀어버리자. 완전히 풀어가지고 한번 거꾸로 가보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이제 답답하니까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20년째 세입자들에게 너무너무 미안해요. 내가 맨날 방빼란 소리를 하잖아요. 좀 이사가 주세요. 전세금 올려주세요. 얘가 3학년인데 앞으로 3년 더 다녀야 되는데 아이고 안 되겠습니다. 집값 1억만 올려주세요. 저는 수없이 봤거든요. 가슴이 아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드카드에 대해서 현주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자 오늘의 서울의 뉴타운 현장을 한번 보시죠. 서울은 아름답지 않습니까? 한강이 흐르고 북쪽에 우리 14개구가 있고 남쪽에 11개구 여기에 이제 뉴타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죠.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서울을 이렇게 봤을 때 큰 녀석들은 두 가지가 있겠죠. 일단은 투자할 때 진입비가 적어도 5억에서 10억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강남에 아무리 싼 재개발 재건축 지금 사업시행 인가를 넘어서 관리처분 단계에 들어간 것은 아마 뭐 이주비를 안고 사시든 아니면 뭐 전세를 안고 사시든 모기지를 걸더라도 어떤 5억에서 10억이라는 금액이 있어야 되고 또 이 큰 녀석이라고 말한 것은 단지가 이제 대브랜드도 뭐 1군회사 브랜드이면서 단지가 이제 큰 거죠. 1000세대, 2000세대, 뭐 1500세대. 그래서 이제 규모 면에서도 이렇게 큰 이런 재건축 이 현장이 있죠. 현재 이 녀석을 사고 싶어 하고 이 녀석이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의 집값을 끌고 올라가는 견인차를 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는 가장 미워한다는 표현을 보더라도 A 주시하고 여러 가지 조합원 지양도랄지, 그 다음에 우리 재건축에 대한 부담금 문제랄지, 부담금을 환수하는 거 아닙니까? 초과 이득에 대한 개념을 환수하는 개념으로도 뭐랄까 A 주시하는 상품, 1등주. 그 다음에 우리가 중간 정도 크기의 중간 정도 크기가 우리가 뉴타운인 것 같습니다. 뉴타운. 이것은 진입비가 거의 3억에서 5억대. 또 5억 이상인 것도 많죠. 이제 뉴타운 속에서도 뭐 한남 뉴타운 같은 거는 좀 진입비가 막 7억 가까이, 8억 가까이 들어간 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이 뉴타운이라는 법은 없고요. 전번에 서울시에서 2003년도부터 이제 2004년도 해오면서 그 균형 있게 발전을 하기 위해서 전번에 내가 한번 해준 게 있는데 균형 발전, 강남북을 그 다음에 각 서울시 25개 구를 균형 있게 발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지원에 관한 조례로 출발했는데 균형 있게 발전을 하자는 것 중에서 주택 부분에서는 뉴타운이다. 뉴타운은 주거 문화를 개선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것 중으로 하자. 그 다음에 상업지 같은 거지 할지 업무 시설을 갖다가 좀 더 균형 있게 발전하자. 그래서 균촉지구, 균형 발전 촉진지구. 다음에 5개를 했다가 8개를 했다가 다음에 12개를 했다가 균형 발전 촉진지구.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뉴타운은. 그래서 이제 현재 진행되는 곳도 있고 진행이 되어서 끝난 곳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가 이제 이건 방송초 이름 아니지만 좀 작은 거 우리가 이제 잔챙이 그러잖아요. 좀 작은 소규모 진짜 소규모 큰 녀석 중간 녀석 소규모는 우리가 2월 9일부터 이제 이게 도시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좀 뭐랄까 축소되고 뺄 거 빼고 그래가지고 단순화 시켰죠. 그래서 이제 4개로 축약되면서 일단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인데 일단은 작은 거 2집, 3집에서 굳이 우리가 뭐 추진위원회도 만들 필요도 없고 조합장도 만들 필요 없고 주민들이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자율정비구역 자율적으로 서울시나 국가나 이런 데서 큰 틀을 다 짤 수가 없잖아요. 이 서울시 이 넓은 곳을. 그래서 자율로 해서 정비구역을 해라. 정비를 해라. 그 다음에 우리가 2009년부터 있었던 가로주택 정비사업 6m 도로를 10,000제곱미터를 쌓고 있는 곳에 단독원 10채, 그 다음에 공동주택 20채 이상을 지어서 약간은 이거보다는 훨씬 더 작은 규모의 가로주택 정비사업. 그 다음에 이제 빈집법 특례로서 이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에 관한 겁니다. 정비사업. 서울을 20의 구를 갖다가 집에 관한 겁니다. 주택을 큰 구찌 그렇게 쉬운 말로 그러다음에 중간 구찌, 소구찌로 이렇게 나눠서 이 녀석들이 이제 다음에 5년이든 10년이든 4년이든 후에 이제 새 아파트로 이제 변모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은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은 요 속에 들어있는 어떤 지분을 산다든지 지분이란 게 빌라를 산다든가 투룸을 산다든가 단독을 산다든지 이 속에 뭐 나대지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속에 관계된 토지 및 그 위에 정착물을 사서 조합원 자격을 획득하고 또 계속 지금 10년, 20년 사신 분들은 원조합원으로서 참여해서 안 판다면 참여해서 또 우리가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것은 많이 손바뀜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승인 받고 관리처분 받고 그 다음에 이전고시 해가지고 이제 입주를 하거나 매매를 하는 이런 절차로 이루어진 것이 크게 대비를 하면은 그냥 A, B, C 등급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큰 거, 두 번째 큰 거, 10번째 큰 거 이런 개념으로
이제 정비가 될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서울시에 이제 이런 것 중에서 그러면 어디가 좀 핵심적인가? 우리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번에 이런 단지들이 이런 서울의 이런 재개발 이런 곳이 앞으로 5년 후 내지 정확히 이제 10년 뭐 더 되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시간과의 싸움에서 세 단계로 구별이 되겠죠. 현재 철거 전이지 않습니까? 뭐 사업시행 인가는 낮다 하더라도 아직도 관리처분 단계를 못 넘어서 조합원 지휘승계가 되면서 지금 현재 철거 전이죠. 철거 전. 그 다음에 철거 후입니다. 철거 후면 이건 공사기간이죠. 관리처분을 받아서 공사기간 동안. 요사는 고충으로 보기 때문에 3년. 내가 지금 사고 나서 철거가 들어가는 시점까지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진행도가 좀 빨리 된 것은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생뚱이들은 1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12년에서 13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내 앞으로 이전 고시 돼가지고 이제 입주를 합니다. 입주. 자, 이때 두 종류의 사람 있겠죠. 이때 이래가지고 요때 사가지고 이때 파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1번은 공사 중에 이전 고시 되게 새 아파트로 이전 고시 전에 매매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전 고시 전에 매매를 하신 분들이 있고, 두 번째 새 아파트를 사고 나서 이제 입주는 안 하고 아파트로 트랜스퍼 했을 때 아파트 상태로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한 바퀴 두 바퀴 돌린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2년을 거주하에다 사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전세를 2년 정도 임대시장에 세입자에게 2년 정도 임대를 놨다가 이제 매매를 하는 경우, 이렇게 세 종류가 있겠습니다. 세 종류가. 그 다음에 하나 더 한다면 요 물건 자체를 가족 간의 거래로 해가지고 증여하는 경우도 있겠죠. 증여에서 많이 합니다. 또 증여는 안 하더라도 이런 상태에서 대부분 상담을 받아보면 부부간에 공동 소유를 합니다. 이런 땅 같은 거는 제3자와 공동 소유를 많이 하는데, 우리 주택용 건물에 대한 지분을 제3자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은 별로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0.5평만 가지고 있더라도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세택스 문제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때 세택스 쪽에서 본다면 여기에 이렇게 5년에서 10년이 진행되는 과정에 세금을 적용하는 특례라 할지 양도세라 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주택수라 할지 이것이 다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택스 플래닝을 제대로 짜야 된다 이 말이야. 세택스 플래닝을 제대로 짜야 되겠습니다. 자, 그때 실무 세택거를 한번 들어가 보죠.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요런 지역을 이 속에 단독이든 재건축 지분이든 그다음 위에 건축물이든 또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뭐 중소 빌딩이 또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가 있겠죠. 또 토지도 뭐 나대지를 할지 토지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이제 살 때부터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요렇게 철거 전에 이거 지금 주택에 관한 세금입니다. 아파트로 새 아파트로 변신할 주택에 가는 거. 그 전에 사는 거라 그랬어요. 사고 나는 거라고. 그다음에 철거가 돼가지고 철거 후에 사는 것하고 새 아파트가 돼가지고 사는 것하고 사는 겁니다. 이건 사는 거.
다음에 매매, 이제 매매입니다. 매매, 매도, 매수, 이렇게 했을 때, 자, 1번, 요즘 증여의 시대에 그럽니다. 증여의 시대. 증여의 시대. 이건 무슨 말이냐? 자, 작년에만 해도 12.10% 이상이 증여로 이루어진 계약이 10% 이상이 증가가 했는데, 약 작년에 28만 3천 건 정도가, 28만 3천 건 정도가 증여로 했습니다. 증여로. 특수관계인 좀비속 간의 증여인데, 이 중에서 토지로 증여한 건, 나 토지는 증여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17만 건, 작년에 2017년 한 해 동안만 17만 건 정도가 증여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런 주택에 관한 걸로, 그러니까 아파트든 분양권이든 단독주택이든 이런 재개발, 재건축 물건이든 이런 것을 앞으로 예정된 것을 재건축을 한 것이 한 8만 건이 넘죠. 주택에 관한 것은 한 8만 건. 근데 이 중에서도 서울에서, 우리 이 서울에서 주택으로 인해서 증여해버린 거, 이런 것이 한 1만 5천 건. 특히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이 강남 4구에서 거친 세수가 1조 원이 넘는다 그랬어요. 특히 다른 구보다, 강북보다 2배 정도가 강남 쪽 사람들이 지방분보다 주택을 증여해버리더라.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올 바에는 나 증여해버릴래, 이랬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증여할 때에 이런 물건을 언제 시점에 증여하는 게 좋느냐, 이걸 하나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당연히 이때가 좋죠. 있죠. 매도 일찍 맞으라고 이때가 좋다 이 말이죠. 또 이때 하면 철거된 다음에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 개념까지도 증여 가표에 잡혀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좀 단순 명확하다 할까요? 뭐냐면, 자, 아파트 같으면 시세에 딱 한번, 아파트, 여기 있는, 들어있는 아파트를 내가 증여했다 그러면, 우리 실거래가를 따질 때, 증여는 뭡니까? 항상 시가대로 증여할 가표가 잡히죠. 시가, 실거래, 시가 잡히는데, 내 아파트를 하나 팔았어요. 그러면 요새는 실거래가 딱 보면은 내가 증여하는 날로부터 3개월, 증여하는 날부터 3개월, 이래가지고 6개월 동안에 다 거래된 것을 보고 나서 실거래가를 잡히니까 아파트는 그렇게 다툼의 소지가 없어요. 누구하고요? 국세청하고. 근데 이제 단독 같은 거랄지 그 안에 이제 나대지랄지 어떤 지분, 조그만 투룸 속에 가지고 있는 6평 지분 이런 것은 공시된 가격이 없어서 공시 가격으로. 공시 가격이 토지 같은 건 어느 정도 잡혀 있다 그랬어요. 토지 같은 경우는 서울이 53%밖에 안 잡혀 있어요. 거의 뭐 60%도 안 잡혀 있어요. 60% 봐주죠. 53%에서 60%.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요 정도에서도 우리가 아다시피 주택이나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할인해 주는 게 있잖아요. 전속이나 비속이나 할인해 줄 때, 특수관계인에게 할 때 해주는 게 30%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은다면 10억짜리의 단독주택을 하나 물려준다 그러면 증여 계약서에 쓰는 계약서에 7억 정도만 써도, 물론 이제 3억이 넘고 이러면은 30%가 넘고 고저를 따져서, 시가를 따져서 이랬을 때 뭐 여러 가지 증여로 간주한다든가 이러는데, 다시 아주 쉽게 얘기한다면 단독이랄지 비교 사례할 수 없는 거, 그 다음에 가격을 어떻게 정할 수 없는 것은, 토지는 공시 가격이랄지, 우리 건물 같은 것도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2년 이후에 팔게 되면 토지는 공시 가격, 그 다음에 위에 건물은 시가 표준육으로 해서
그 과표가 확 줄어듭니다. 줄어들어. 그러니까로 다시 말해서 부자들은 이렇게 이 속에 들어있는 단독이랄지 지분을 이렇게 할인된 가격으로 팔아버리면 여기 공시지가에서도 할인받았죠. 쉬운 말로 실거래가에서 할인받았기 때문에 전 한 57, 8% 다시 말해서 10억짜리면 5억대 가표로 해가지고 증여를 해버리기 때문에 많이들 증여를 하는 것 같아요. 작년 2006년보다 10% 이상 증여들을 하시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바로 잡겠죠. 이게 현재로서는 증여를 해버린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봐가지고 내가 돈이 지금 급하지 않으니까 증여해버리겠다. 양도소득세를 뺏긴다는 표현은 과세 당하니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렇게 했을 때 그렇고 요때 했을 때부터 문제는 틀려진다. 특히 이렇게 아파트가 딱 돼가지고 이제 아파트가 지어졌어요. 새 아파트가. 그래서 새 아파트 A라는 새 아파트가 106동 17층 8호 이러면 요 가표가 빼도 박도 못하게 딱 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증여세로부터 이렇게 좀 이렇게 가소신고한다랄까요? 뭐 이렇게 좀 할 때 가소신고라는 말은 안 맞겠네요. 좀 이렇게 절세할 때 부담감을 느끼는 케이스가 되니까 요 이전 단계에 많이 해버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속에서도 숨어 있는 것 중에서도 가장 뭐가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뭐냐면 요건 자 오늘은 제가 뉴타운 현장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세금 얘기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세법 선생이라 여기까지 또 왔네요. 이랬을 때 지금 뭔 얘기를 하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강남 사람들이 요새 15,000개나 그 다음에 8만 세대 정도를 이렇게 주택을 증여했다더라.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은 왜 저렇게 증여를 그렇게 많이 할까? 작년, 재작년보다 이런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여는 이렇게 우리가 사전 증여는 이렇게 이점이 많다. 단독주택을 증여할 때나 철거돼서 우리 사업시행 인가 나기 전에 증여를 해버려라. 부부 간의 증여도 좋고 비속 간의 증여도 좋고 존속 간의 증여도 좋고 요새 특수관계인 그러면 뭐 세법에서 정해놓은 거는 우리가 뭐 주식이랄지 법인 회사들은 그 경영권 관계에 대한 것도 있지만 우리는 부동산에서는 뭐 거의 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이런 개념 생각하지 마시고요. 배우자 및 바로 밑에 비속 또 혹시나 5% 10%는 바로 위에 존속하고 거래를 한다든가 증여를 한다든가 상속관계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따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특수관계인 하면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포괄적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계약하는 날짜에 특수관계인들에 대한 거래라고 인정된다면 계산행위 부인도 있고 일단 내가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설 특집 그래가지고 토지에 관한 세금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50분 동안. 그때도 이 얘기를 잠깐 하겠지만 오늘은 이제 이 시장이니까 그래서 증여했을 때가 좋다. 그 다음에 증여 말고는 뭐냐. 이제 매매 하시는 분도 많아요. 매매도 마찬가지죠. 적정 금액을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게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게 있어요. 매매할 때 특수관계는 부당한 행위를 한다 이 말이에요. 행위를 하면 계산을 부인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부당행위는 특수관계인들끼리 부당행위는 다른 말로 만들면 고수톱 쓸 때 짜고 치는 고수톱을 할 경우 눈을 이렇게 해가면서 3억 이상이랄지 5% 이상이랄지 이 시가에 그러면 납세자분들이 이렇게 신고한 것을 계산을 부인해서 안 받아주겠다. 신고를 안 받아주고 우리 국세청은 시가로 계산해가지고 다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겠습니다. 이게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우리 증여했을 때는 또 제3자 우회 그냥 취득 가격이 너무 낮으니까 부부간에 부인한테 6억을 또 우리가 흔히 말해서 미성년자 2천 그 다음에 미성년자를 벗어나면 성인들은 5천 이래 가지고 10년 동안 해야 하는 것을 그냥 딱
취득 금액을 증여를 해가지고 올려놓고 5년 안에 팔아버리면 이건 우회해서 약간은 세금을 애국시키는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5년 이내에 팔게 되면 2월 가세라 그러죠. 2월 가세라면 저 물려준 수중자가 취득했던 시절의 금액으로 다시 돌아가서 할 거야. 이런 건 많이 하셨죠. 그래서 증여받은 물건은 5년 내에 팔지 말아라. 왜? 두 번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국세청에서 안 받아준다. 그러니까 파시려면 내라. 그런데 이제 또 이때는 뭐 수중자가 돌아가셨거나 사망했을 경우는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도 2월 과세를 배제하는 기준이 또 있어요. 그건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니까 다음에 또 시즌 3 때 좀 더 깊은 얘기를 하는 걸 하고 매매 많이 합니다. 근데 매매에서는 한 가지는 중요해라. 어떤 것만 주의하느냐. 좋은 점이 많은데 특수관계인의 좋은데 분명한 것은 자금 출처를 소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빨간색으로 썼습니다. 이게 자금 출처를 소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매매 좋습니다. 엄마 아버지 간에 아니 엄마하고 아들하고 매매하십시오. 좋습니다. 원래 매매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국세청에서는 특수관계인들하고 좀비속 간에 매매하는 것은 일단은 증여로 좀 보고 그다음에 이거 소명하세요 이런 개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금 출처가 확실하잖아요. 요새 젊은이들 돈 어디서 번지 이런 것이 한다면 굳이 증여로. 이게 증여로 했을 때 이점도 있고요. 매매를 했을 때 이점도 있어요. 매매를 했을 때 이점이 뭘까요? 증여를 했을 때는 아까 싸게 증여해놓으니까 취득 가격이 낮게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매매는 딱 정상적인 가격으로 했다 그래 봐요. 그러면 다음에 내가 이 물건을 팔 때 요 취득 부분이 업그레이드 돼 있으니까 양도 차익이 적게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집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그러는데 어떤 때는 매매로 했을 때 좋고 증여로 됐을 때 있다. 이 서울시에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도시구역 지역 내에 이런 물건, 단독 지분, 토지를 가지고 있었을 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3자와 정식적인 매매, 우리가 흔히 부동산 거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제3자하고 이 시가거래가 뭐라는 거예요? 시가거래가 시장에서 제3자와 중개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이 시가거래 아닙니까? 실질적인 시가거래. 우리가 시가 표준액도 있고요. 또 실질거래에 대한 우리가 부동산에서 되는 거래도 있고 약간씩은 맛은 틀려요. 그렇지만 우선은 시가 개념에서 제3자와 부동산에서 중개를 해가면서 매매를 하고 매수를 하는 이 거래에서 이 부분에 특례 조항이 있어요. 우리가 주택에 대한 특례 조항처럼 여기에 있는 뉴타운 속의 물건이든 조정 대상 구역 내에 있는 물건이든 우리가 서울시는 무조건 조성 대상 구역이죠. 40개니까. 그 다음에 투기 과열 지구, 투기 지역 내에 있는 물건이라도 특례 사항이 들어가요. 특례. 이 특례를 잘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특례가 뭐예요? 너 특별히 어떤 컨디션을 당신이 지켰으니까 이쁘니까 감면해주고 안 받을게. 감면해주고 비과세 해드릴게요. 그 유명한 P이면 이쁜 짓을 하면은 Q. 우리도 국세청도 이쁘게 확 통수게 봐줄게. 이런 게. 이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하나 안 한 것은 또 뭐냐면 이번에 시간이 좀 이것도 요거까지 해버리죠. 이제 요게 마지막은 뭐예요? 자, 뭐가 남았었겠습니까? 증여하고 특수관계인까지 매매하고 부동산에서 팔 때 이 얘기는 많이 제가 했습니다. 앞으로도 기가 이렇게 딱지가 않도록 다 할 겁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상속 이런 게 남았잖아요. 상속. 제3자와 매매. 이것이 한 80% 될 거 아닙니까? 거의 집 사고 파는 거 부동산에 가서. 그 다음에 좀비속 간에 특수관계인 간에 증여 및 매매. 증여 및 매매, 거래. 굳이 또 하나 더 한다면, 자, 요거 타이틀을 하나를 1번. 자, 다시 말해서, 무상으로 돈 안 주고받고 피 한 방울 섞였다는 이유로 무상으로
그다음에 매매는 돈 주는 거지만 무상으로 증여해주고 증여받고 돈 주고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매매하고 이것이 특수관계인간은 그다음에 정상적인 매매 그다음에 제3자와 하는 거래 이게 대부분이죠. 상소 그다음에 하나 더 있다면 좀비속 간의 특수관계인 간의 좀비속이라고 하는 말을 저는 더 좋아합니다. 왜냐면 특수관계인이라는 것은 요새 사촌도 남이에요. 보면은 많이 누가 막 사촌하고 뭐 내 과거처럼 그렇지 않을까. 아 우리 집 좀 당신 앞으로 좀 해놓으면 안 될까? 뭐 그렇게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우회해서 할까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좀비속 간의 금전거래, 소비대차, 금전거래. 우리가 흔히 사용대차 거래가 있고 소비대차 거래가 있잖아요. 그렇게 뭐 그것까지는 할 필요는 없는데 금전거래에서 발생하는 세무전략 이런 말 했잖아요. 4.6%로 1년에 1,000만 원 이하짜리로 해가지고 2억 1,600만 원 정도 꽂아라. 그러면 자 요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얼추 아까 증여하면 한 30% 할인 또 이거 돈 꽂주는 것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매매에서도 이렇게 부당행위 계산 부인만 안 걸리게 지금 해보고 그러면 양심적이고 세법에서 허락한 내용대로 절세 전략을 짠다면 굉장하게 여러분들이 절세에 뭐랄까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좀 말이 좀 이상하네요. 아무튼 TV를 안 보거나 이렇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는 분보다는 세금은 절대적으로 모르면 더 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알면 알 만큼 덜 낸다. 확실히 덜 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서울시의 뉴타운 현황과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서울 아름다운 서울이 어떻게 앞으로 발전할 거고 어디서 이렇게 큰 삽질 요새는 뭐 삽으로 파는 건 아니지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가 세금은 어떻게 한번 포괄적으로 거시적으로 봐야 되는 것을 한번 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설날 특집으로 해가지고 고향 가는 길에 토지와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해드릴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절반밖에 못한 것 같네요. 자, 이춘모의 시간 재테크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